전북의 막 걸러낸 이슈를 잘 빚어서 전달해 드립니다. 막걸리 천태만상, 오늘 진행을 맡은 우석대학교 홍석균입니다. 극한 폭우, 폭염, 고공행진하는 물가에 민생의 어려움이 매우 큽니다.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치권은 여전히 끝모를 정쟁에 빠진 모습들인데요. 특히 오는 2026년 치러질 차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열한 당권 경쟁을 치르고 나아가 일찌감치 공천 갈등까지 예고되면서 정치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막걸리, 오늘은 최근 정치 이슈 중에서 우리 지역에서 주목해야 할 점들을 짚어보면서 민생 정치를 실현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참여자치전북 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어서 조국혁신당 정도상 전북도당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은 오늘 이 자리가 첫 대면이신가요? 저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제 거의 한 40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때는 어린 나이에 대학생이었고 우리 정도상 위원장님은 저보다 연상인 대학생이셨는데 네. 그때 굉장히 엄혹한 시절에 그분이 사용하시는 그 단어가 굉장히 낙관적이고 그 안에 해악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실 좀 무섭거든요. 집회에 갈 때도 무섭고. 당시 시국이요. 예, 그렇죠. 네. 근데 그 두려움을 그 정 위원장님의 어떤 표현으로 누그러뜨리고 또 그 거리에 나설 수 있었고 뭐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가 존경하는 형입니다. 사석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정 위원장님. 존경까지 받으면 좀 부담스러운데요. 네. 어쨌든 우리 이창엽 사무처장님은 학생운동 하시고 난 이후에도 전주에서 참여자치를 이끌어 오시면서 오랫동안 시민운동의 한길을 걸어 오신 분이잖아요. 네. 제가 서울에 살 때 가끔씩 전주 오면 만났고 서로 대화했고 반갑게 서로 대화하면서 지내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저도 서울에서 시민사회 사무처장 활동을 오래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다 보니까 때가 되면은 우리 간사들 월급을 줘야 될 때가 되면 늘 제가 아주 긴장을 많이 하고 살았던 기억도 나고, 그런 면에서 우리 사무처장님 삶이 참 녹록지 않게 지내오셨는데 오늘은 공식적으로 해서 처음입니다. 그래서 사무처장님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오래된 인연으로 두 분 만나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민주화 이전에 80년대 군부 독재 시절에 엄혹한 시절에 연을 맺어서 오늘까지 긴 좋은 연으로 이어오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정도상 위원장님, 최근 지난 20일이었죠. 네. 조국혁신당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예. 위원장께서도 최고위원 지도부에 일단 입후보를 하셨었고요. 네네. 결과는 좀 매우 아쉽습니다만 어떠셨습니까? 우리 조국혁신당 전당대회는 조국혁신당이 창당되는 과정에서 당대표나 지도부가 전부 추대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당헌상의 합법적인 선출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조국 당대표께서 이 임시적인 체제를 끝을 내고 당헌 당규상에 그다음에 합법적인 지도부를 선출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전당대회를 개최하게 되었고요. 네. 저는 생애에 분단장 선거도 한번 안 나가본 사람인데 이번에 최고위원회에 출마했다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헛똑똑이구나. 그러셨어요. 매우 순진하구나. 선거를 전혀 모르구나 하는 걸 깨닫고 최고위원 선거에서 이제 출마했다가 낙선했죠. 근데 이 낙선의 경험마저도 나를 돌아보게 되는 이 계기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선거에서 꼭 이겨야 되겠다 이런 계기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헛똑똑인지 얼마나 순진한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이 정치권이라는 게 소위 뭐 많은 권모 술수 이런 것들이 이제 횡행하는 영역이 또 정치권의 한 모습이어서 어쨌거나 이제 정치 일선에 일단 발을 담그셨어요. 네. 조국혁신당이라는 대한 정당 조직을 통해서 전북에도 이제 새로운 정치 변화가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차차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새로운 정당이 등장했습니다. 전북 정치에 과거에 물론 20대 때도 국민의당 20대 총선 때도 국민의당이라는 정당이 38석을 석권하는 그런 이변을 일으키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22대 총선을 통해서 새롭게 등장한 조국혁신당과 전북 정치 지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창엽 사장님. 네. 사실 우리 지역은 오랫동안 더불어민주당 일당 체제가 공고화되어 왔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그 구도의 약간의 결을 좀 깨준 게 조국혁신당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시고 조국혁신당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나아갈 길까지. 일단 그 전북 지역 유권자는 전통적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세력에 표를 던졌습니다. 네. 그 세상에 많은 그 부침이 있었지만 그것은 변함이 없었거든요. 그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세력과 그리고 그것을 수호하는 세력으로 나눠서 수호하는 쪽에 표를 던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민주당이 네. 그 혜택을 다 가져가게 되니까 그것을 견제 또는 막기 위한 그 변화를 계속 선택해 왔거든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20대 때 국민의당이 전북에서 어떤 선풍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조국혁신당이라는 선택지가 있어서 그 선택지를 전북 지역 유권자들은 선택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네. 민주당 외에 좀 봐줄 만한 선택지가 그동안 없었던 거고 이번 총선은 그 선거제도도 일정도 기여를 했는데 그 비례대표를 선택할 수 있었잖아요. 그걸 네. 민주당보다 더 많은 이렇게 표를 줘가지고 그렇죠. 전라북도에서 조국혁신당이 그렇죠. 비례대표 득표율 1위를 했습니다. 네. 정당 득표율.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선택지가 하나 생긴 거고 네. 또 거꾸로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보면 내가 당당한 선택지 하나로 스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실력이 있었다라고 네. 하는 거고요. 유권자의 공식 인증이 되었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총선이라는 이제 독특한 상황. 그동안 많은 정당들이 명멸했으니까 네. 또 조국혁신당도 그전 정당처럼 명멸하면 안 되는데 라는 네. 그때 표를 던졌던 유권자들의 어떤 걱정도 있을 거고 네. 희망도 함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정 위원장님. 네. 26년 내후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조국혁신당이 지금 이 처장님 지적해 주셨듯이 한때에 나왔다가 사라지는 정당이 아니라 네. 지속 가능성을 담보한 네. 소위 전국 정당. 아까 이제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네.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미래를 그리고 계시는데요. 대한민국 사회를 이렇게 이끌어가겠다라는 표방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전국적인 지방선거에서 조직세를 갖추고 정당으로서의 어떤 발전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조국혁신당도 지방선거에서 좋은 인재들을 내야 될 텐데요. 네.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이 특히 전라북도 지역에서의 공고한 지역 그 정치 구도 어떻게 깰 수가 있고 조국혁신당의 어떤 대안 내지는 차별화 포인트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질문이 포괄적이기도 하시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역 내에 민주주의가 네. 있고 중앙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대한민국 전체의 그 민주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켜오는 과정에서 특히 민주화의 과정에서 호남은 진보의 저수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진보의 저수지 역할을 해왔는데 대한민국이 아니라 호남으로 혹은 또 전라북도로 이렇게 좀 좁혀보면 이 진보의 저수지 역할을 해왔던 호남 유권자들이 그동안에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대 정당에만 투표를 해온 네. 경향이 있었고 안철수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신 그룹이 만들었던 국민의당 때 한번 반짝 네.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근데 왜 이 국민의당이 한번 반짝했냐면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38석으로 예, 지방선거도 그때 네,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느냐 보면은 호남 민중들이 좋은 대안이 있으면 찍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사례로 첫 번째가 국민의당 안철수
교섭당이라고 하는 국민의당의 사례가 한 번 있었고 이번에 이제 조국혁신당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 도민들은 대안을 발견하지 못해서 계속 민주당을 찍어준 민주당에 투표한 경향이 있었다면 지금은 대안을 발견을 했고 이 대안 세력이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투표하실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일당 지역 정치에서의 일당 독재, 일당 독점 이것을 좀 깰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국혁신당의 처음 출발 22대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전북에서의 정당 득표율 1위를 하면서 지금 현재 원내에 12석을 가지고 있는 사실상 이제 제3당이 지금 됐죠. 출발은 굉장히 지금 좋은 스타트 라인을 끄는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면 제가 최근에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전국적으로는 한 8% 정도가 나오고요. 다만 주목할 부분은 이 전라북도를 포함한 전라남도, 광주까지 포함한 이 호남권의 지지율을 보니까 조국혁신당이 20%, 국민의힘이 10%임에 반해서 2배가 나오고요. 더불어민주당은 48%가 호남권 지지율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8%에 비해서 호남권에서의 20%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 여전히 그 호남 민심은 특히 이제 전라북도의 민심도 조국혁신당에 대한 기대가 아직은 살아 있다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 총선 때에 비해서의 어떤 열기가 조금 식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창엽 처장님, 조국혁신당의 어떤 최근의 모습, 특히나 우리 전라북도에서의 어떤 상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정치에서 그 정당도 중요하고 정책도 중요하고 그런데 인물도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 현실에서 정치에서 인물이 가지는 그런 것들이 과대 지금 대표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뭔가 그들 당 내부에서 승리를 쟁취한 거 역시도 인물입니다. 근데 그 인물이 사실은 언론 또는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노출이 돼야 되는데 12석이라는 게 한계죠. 20석만 됐어도 원내 교섭단체가 돼서 당당하게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현재 12석 가지고는 매우 힘들거든요. 민주당이 교섭단체 어떻게 해본다 얘기는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리 만무합니다. 자신의 경쟁자를 교섭단체 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노출이 안 되니까 이거 역시도 이 얘기를 잠깐 해야 돼요. 요즘 정치가 조금 엔터테인먼트의 한 분야가 된 것처럼 저는 요즘 많이 느끼고 슬픈 느낌이 있습니다. 이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이렇게 보여지는 게 중요한 정치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보여지려면 좀 더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이어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조국혁신당이 총선에 나섰던 그 결기는 매우 그 감동을 줬으나 그 이후에는 어떤 노출의 빈도도 적고 감동을 줄 만한 어떤 정책 발표도 없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지지율이라는 거 사실 인기 투표하고 비슷한 거라서 눈에 안 보이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북 지역에서 20%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매우 희망적인 거다.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보면 내가 별로 한 일도 없는데 어디 나타난 적도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20%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희망적인 신호다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교섭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20명 이상의 의석을 보유해야지만 국회 원내 교섭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이 처장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12석이기 때문에 20석이 안 돼서 지금 교섭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언론이나 이런 데 노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내교섭단체 요건수를 뭐 10석 정도로 줄이자 뭐 이런 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있고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이제 정도상 위원장 그 언론 인터뷰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최근에 지지율이 뭐 전북 지역에서는 호남 지역에서는 20%. 근데 이제 22대 총선 때는 그거에 한 2배 정도 됐는데 사실상 1인 2표제였기 때문에 지금의 지지율이 결코 낮은 것이 아니다라는 언급을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총선 때 득표율은 뭐 45%가 넘었어요. 넘었지만 총선 득표율하고 당 지지율과는 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득표율은 지지율이 낮아도 득표율은 많이 가져올 수 있는데 되게 언론에서 득표율을 지지율로 생각해가지고 하락했다, 뭐 충격적이다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제가 기자님들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비교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당 중에서 거대 양당이고 적어도 50년 이상 된 뿌리를 가진 정당입니다. 이 정당이 호남에서 48%의 지지를 받고 이제 만들어진 지 5개월도 안 됐어요. 네, 그렇죠. 5개월도 안 된 정당이 20% 선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민주당이 조금 더 긴장을 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50년이나 된 정당이 그리고 자기들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48%의 지지를 갖고 있고 한 20% 정도를 대한정당이라고 불리는 조국혁신당의 지지를 빼앗긴 것은 민주당이 그만큼 여전히 이제 전북 정치 혹은 호남 정치를 조금은 안일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 네.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자님들께서 혹은 뭐 언론 여러 곳에서 지지율 얘기를 할 때 득표율과 지지율은 비교하는 대상이 아니고 그 비교할 수 있는 구분 자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다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교할 때는 일단 역사부터 네. 봐주시면 네. 되게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조국혁신당의 이제 미래 지속 가능성을 처음 판단받는 것이 유권자들로부터 판단받는 것이 이제 26년의 지방선거일 텐데요. 네네. 그리고 나서 또 1년 후에는 또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그 1년 후에는 또 다시 또 총선이 있게 되고요. 예. 이 과정 속에서 조국혁신당의 생존 요건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지방선거에서의 새로운 인재를 발굴해서 네네. 지방선거 후보로 내보내서 당선시키는 거. 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정당은 선거를 통해서 성장을 하죠. 선거를 통해서 성장을 하고 선거를 통해서 지지율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당은 거의 모든 활동이 선거로 집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선거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겠죠. 그래서 유권자들의 요구, 유권자들이 느끼고 있는 현안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들, 대안들을 제시하고 동시에 인재도 발굴해서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정치권에서는 서울에서 출세한 사람들을 갑자기 공천을 주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한테 출세하는 이 공천을 받은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이분에게 충성도를 바치는 사람들 중심으로 도의원, 시의원, 뭐 시장, 군수 공천을 줬어요. 네. 그 충성을 바치지 아니하면 뭐 전임 지역위원장과 연관 있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지 컷오프 시켜내고 네. 경쟁 자체를 안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해오는 것이 이제 그동안의 지방선거의 행태였죠. 행태였는데 조국혁신당은 이 행태를 가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않으려고 하고 먼저 실습형 정치학교를 개교를 시켜서 2학기제로 운영을 할 거고요. 네. 한 학기에 3과목 정도를 이제 공부하게 할 건데요. 이 과정을 충실히 거치고 나오면 일단은 정치인으로서 가져야 될 덕목과 실력을 갖추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하게는 내가 왜 정치를 하는지, 내가 왜 지방선거에서 지역 의원이 되려고 하고 자치단체장이 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인식부터 가져야 돼요. 네. 권력 의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정치 철학이 있어야 된다. 이 철학을 충분히 이제 서로 공유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지역구에 출마를 시켜서 저희 목표는 지역 내에서 인재를 성장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중앙 가가지고 출세한 사람, 그러니까 중앙주의, 국가주의를 좀 버리고 제대로 된 지역주의를 갖자. 네. 그러니까 원래 데모크라시에서 이게 그리스 민주주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데모스는 지역이란 뜻입니다. 네, 민주가 아니고 지역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모스는 그 데모크라시의 원뜻은 지역주의란 뜻이에요. 네. 지역 차별을 갖자는 게 아니라
지역 내 대표성을 충분히 가진 대의제를 가자는 거니까 저희 조국혁신당은 그 데모크라시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데모스 지역을 얼마나 잘 키워내고 이 인자를 잘 성장시켜내기만 하면 네. 우리 유권자들께서 달리 보시지 않을까 이 네.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정치인들이 발굴되는 과정을 보면은 소위 이제 청와대나 이런 데서 공직자 생활을 하다가 인지도를 쌓고 지역에 내려와서 선거에 출마하거나 또는 뭐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소위 국가고시를 통해서 고위 정부 공직자로서 생활하다가 뭐 장차관하고 지역에 내려와서 또 선거에 출마한 이런 형태가 됐는데 지금 조국혁신당은 그와는 달리 네. 차별화된 새로운 정치학교 실험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런 새로운 어떤 정치권에서의 실험에 대해서 이창엽 사무처장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매우 바람직한 태도다. 네. 매우 바람직한 전략이고. 근데 아까 이제 우리 정 위원장님이 최고위원 선거 나섰다가 내가 너무 순진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전략과 전술대로 가서 승리만 할 수 있다면 최고의 전략인데 문제는 그 과정에 정치학교에 들여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조국혁신당 차원에서 저 사람은 우리 정치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좀 공부를 시켜야 될 사람이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들어와서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사람도 있고 또 거꾸로 저 사람이 과거 전력이 이런 네. 그런 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이거 하겠다고 하니 막을 수도 없고 네. 그런 진퇴양난에 빠질 수도 있고요. 기성 정치권의 인사들이 네, 이제 와서 그럴 수도 있고. 소위 뭐 물을 좀 흐려놓을 수도 있다. 예, 그러면 당연히 그렇죠. 이제 그런 그야말로 이제 현실의 세계에 이제 발을 내딛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 상황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어떠한 지혜와 그리고 어떠한 어떤 판단 기준으로 그것들을 잘 헤쳐나갈지 사실은 그게 그 전략 전술의 그 세웠던 전략 전술의 성공 가능성은 오로지 그 판단 그런 거다 저는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순진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열고 이분들을 입교시키는 것은 뭐 그닥 어렵지는 않을 텐데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올 수도 있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만 올 수도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검증 절차를 좀 거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역 정치에서는 뭐 기존 정당의 언저리에서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저리에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 끊임없이 출마하고 떨어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작은 지역에서도 또 끊임없이 정당을 옮겨 다니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의 절차를 또 우리 이창엽 사무처장님하고도 같이 해보면 같이 이렇게 아니 그 검증을 같이 해야 됩니다. 시민사회와의 어떤 필터링, 스크린 그렇죠. 과정을 통해서 스크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자세하게 알지를 못해요. 네. 그러니까 당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민사회와 당과 서로 훌륭한 그 통합이라기보다는 훌륭한 소통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이창엽 사무처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우려에 대해서 저도 또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우려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공천 과정에서의 일단 그 지역 유권자, 도민들 또 국민들의 여론을 좀 많이 반영하는 그런 검증 과정을 거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조국혁신당이 지금 전북 정치권은 물론이구나 전국적으로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려는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 발전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주체들이 역사를 발전시키는 것이고 한국 정치의 진보나 발전도 결국 새로운 실험이 끊임없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장마철입니다. 지난 한 10여일 전쯤에 우리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폭우가 왔었죠. 그런데 그 폭우가 온 날 저녁에 소고기를 먹으면서 회식을 한 이런 정치인들과 일부 언론인들이 있었습니다.
정치는 민생의 아픈 부분을 파고들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정치일 텐데 이런 민생과 어떤 눈높이, 체감조가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날 한우 회식을 한 정치인들과 일부 언론인들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창엽 사무처장님, 네네. 소식 들으셨죠? 네, 소식 들었고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심정이었고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는 그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셨죠. 예. 개탄스러운 그 상황에 대해서 집중호우가 내려서 물난리가 나고 특히 이제 완주군 같은 경우는 침수 피해로 고립되어 있었던 지경이었는데 그런 일이 있은 그 다음 날 그 아무리 선약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취소를 했어야죠. 네. 그러니까 유권자 또는 국민들, 우리 지역민들이 바라는 정치인의 모습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녕입니다. 내 안녕을 보호해 줄 수 있는가 없는가. 네. 그게 정치인이든 행정가든 관계없이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그렇죠. 지키는 것. 자신의 안녕이거든요. 그런 위급한 상황에 그것도 소고기라면 굉장히 좀 비싼 거니까 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괘씸할 것 같아요. 괘씸하고 저희들 그 단체 입장에서도 보면 이런 철딱선이 없는 행동이 어디 있는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꼬집어야 된다라고 해서 논평을 발표했었습니다. 예, 정두성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이미 선약된 자리라고 하니까 가볍게 식사하고 이제 선약을 충분히 해소를 시키고 이제 식사하고 난 다음에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이 현장으로 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울러 그 자리에 계신 언론인들도 현장으로 같이 갔으면 그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이 훨씬 빛났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생각은 미처 안 하고 계속 이제 술을 드신 거 또 아니란 태도이죠. 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선약이라는 걸로 이렇게 묻혀가는 지금 바깥에서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것에 전혀 느낌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인성상의 문제가 있는 네. 것 같고 그 다음에는 한 지역의 국회의원이 자기 사나 혹은 자기 지역 내의 도의원들을 데리고 위세 부리는 자리로서 이용되지 않았는가 네. 싶은 생각이 또 듭니다. 들고 세 번째로 가장 큰 문제인데 법인카드 쪼개기 수법을 썼고 네. 문제가 되자 다시 그 카드 결제를 취소시키고 현금 결제를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북 도경이나 이미 인지돼 있으니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사를 해서 윤준병 의원과 뭐 그 도의원들이 폭우 속에 회식을 한 것 자체는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그 아니란 생각 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두 번째 이것은 실제로 범죄와 연결될 수 있는 일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한 좀 그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할 당국의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좀 과연 이들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요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조국혁신당의 기준에서 보자고 하면은 일단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정치인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뭐 함께 할 수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게 특히 그 법인카드 쪼개기와 또 취소와 현금 결제 이 과정 자체가 철저하게 일종의 국민의 혈세를 썼다가 지적받으니까 다시 개인 돈을 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혈세를 쓴 것 자체도 문제지만 개인이 돈을 일괄 처리한 것도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북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사과문을 냈고요. 일부 의원이 전북 지역에 호우가 내린 상황에서 이런 일을 벌였고 그로 인해서 수해로 심신상의 또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해당 사진을 SNS 계정에 올렸던 윤준병 국회의원 역시 자신의 활동에 대해서 이제 사과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정도성 위원장 말씀하셨지만 이 법인카드, 뭐 회사도 법인카드가 있고 또 이게 도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공무상 소요가 있으면 법인카드를 쓸 수가 있죠.
전라북도 도의회도 법인카드가 10장 정도가 배부돼서 도의장을 비롯한 몇몇 주요 인사들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정 위원장 말씀하셨을 때 국민의 혈세고 도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이 전라북도 도의회의 법인카드 사용 현황, 문제점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이창현 사무처장님. 일단 그 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게 자신의 상임위, 자신이 속한 상임위를 대표해서 또는 도의회를 대표해서 누군가를 격려하거나 아니면 소외받은 계층들을 방문해서 그들을 도와주거나 예전에 이제 금일봉이라는 방식으로도 그렇게 했었죠. 위로하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법인카드로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게 그러한 목적에 써야 되는데 이게 통상 다 밥 먹는 데 쓰입니다. 네. 대부분 다 식사 자리에 제가 2년 전 그 결과 우리가 조사한 결과로 보면 80%가 밥 먹는 걸로 쓰입니다. 업무 추진비는 그냥 의원들 얼굴 내고 그 밥자리에 오신 손님들 접대하는 것으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정치인이 자신이 돌보고 봉사해야 될 유권자나 그 계층들을 위해서 그 국민의 혈세가 쓰이는 게 아니라 자기 낯을 내고 자신의 지지를 앞으로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검은 거래를 위한 검은 거래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 밥 한 번 먹어서 앞으로 서로의 어떤 지지가 약속되는 그렇게 쓰여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다. 업무 추진비. 그다음에 업무 추진비 사용의 결정에 있어서도 도의장이면 도의장, 상임위원장이면 상임위원장이 그냥 독단적으로 결정합니다. 그것은 그 상임위가 같이 쓸 수 있도록 만든 돈이거든요. 근데 위원장 마음대로 쓰는 거거든요. 자신이 먹고 싶은 사람과 밥 한 끼 먹는 걸로 다 쓰고 있어서 이 부분은 뭔가 의회 내부에서도 어떤 지침이나 내규 등을 좀 만들어서 이거 개선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밥 먹은 사람은 국민의 혈세를 자기 본인의 돈처럼 그렇게 된 결과이니까 이것은 개선이 꼭 필요한 사항이다. 남남끼리 대개 밥을 먹을 때 우리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공짜 점심은 없다. 뭔가 거래가 있다는 얘기를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전북자치도 의회가 10장의 법인카드를 발급하고 있는데 도의장, 그다음에 부의장 2명에서 3명,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5명, 그리고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 2명에서 총 10장에 의장 같은 경우는 월 평균 한 500만 원 조금 못 되게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부의장은 한 250만 원 정도, 그리고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운영위 예결위 위원장은 한 150만 원 정도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달에. 1년에 여기서 쓰는 돈이 약 2억 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우리 전북 지역에서 그 폐지를 주어서 생활하는 노인분들의 한 달 소득이 한 76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 2억 원 나누기 76만 원 정도 하면은 거의 한 270명, 즉 270여 명의 독거노인들이 폐지를 주어서 생활하는 분들의 한 달 생계를 책임질 정도로, 1년 생계를 책임질 정도로 큰 비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결국 이 국민의 혈세를 쓰는 이런 법인카드의 사용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고 엄중한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법인카드를 쓸 때 업무 추진비를 사용할 때는 총무국에다가 먼저 사전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누구누구랑 만나서 업무를 얘기하면서 식사하는 자리를 갖겠다. 몇 명이랑 얼마 할 테니 오늘 저녁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얼마를 쓰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 회계 담당자가 기한을 합니다. 기한을 하고 총무 담당자가 사인을 해주면 이 공직기관장이나 자치단체장이 가가지고 이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과정이 이게 매뉴얼화 되어 있어요. 매뉴얼화가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을 여전히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매뉴얼은 있는데 네. 매뉴얼을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도의회 사무처의 이 직원들도 매뉴얼을 모르는 바가 아닐 거예요. 다 아는데 이 위원장이나 도의회 의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분들이 한 번도 매뉴얼대로 사용하지 않아 왔기 때문에 네. 이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사용하고 난 다음에 사무처 직원들이 이제 매뉴얼에 맞춰서 쪼개기 결제를 다시 만들어서 지출 결제서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기록으로 남겨두겠죠. 감사 안 받게. 예. 요건 사무처 직원이 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매뉴얼을 지키지 않는 것, 법의 업무 추진비 사용에 매뉴얼을 철저하게 지키면 사실 김영만법 위반이랄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있는 매뉴얼도 안 지킨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네. 원칙과 기준, 상식을 지키지 않는 이런 행태가 문제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게 술자리 회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하나 이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 게 소위 국회의원들과 지방의회 의원들 간의 이 정치적인 어떤 구조, 그리고 공천과 관련한, 선거와 관련한 이런 지배와 피지배 관계의 어떤 그 정치권의 모습들, 과도한 충성 경쟁과 줄서기 문제, 이런 내용입니다. 얼마나 이 국회의원에 대한 지방의원들의 입지가 약하면 소위 시쳇말로 지방의회 의원들은 국회의원들 우산을 받쳐주는 우산바지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요. 이창엽 처장님, 네. 그 이번에 이제 언론에서 이 사건을 다루면서도 이렇게 크게 다루지 않은, 좀 약간은 좀 침묵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태도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우리 지역의 언론의 이 사건을 다룬 어떤 행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아까 저한테 처음 질문은 이제 두 가지라서, 처음 네. 질문은 지금 지방의원과 국회의원과의 어떤 불평등한 관계, 네. 그 수직 계열에 대한 관계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두 번째 지금 그때 같이 참여한 기자단들에 대해서 앞선 질문은 그 첫 번째 질문은 이창엽 사무총장님께 대답해 주시고, 두 예. 번째는 우리 정 위원장님. 일단 우리나라 정치 구조가 매우 왜곡돼 있어요. 그것은 이제 선거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소수가, 그러니까 많은 지지를 받지 않아도 국회를 소선거 구조. 1등만 당선되는. 그렇죠. 예. 그소로부터 출발하니까 지금은 이제 오로지 미움과 이게 극단의 대립, 이런 것들이 판을 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러한 작용을 하면서 국회의원이 되면 그것을 담보로 지방의원들을 간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도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게 지금 우리 그 정치 구조가 발생한, 정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싶어도 운영 안 해도 되게끔 되는 방향으로 그것을 이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사건도 그랬을 거예요. 국회의원이 야 모여라, 그러니까 모였을 거고, 그동안 총선 때 애썼으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하자, 지방 선거를 또 어떻게 할래, 그런 얘기도 오고 갔을 거예요. 암묵적으로. 다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 그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정당 자체도 지역 정치, 지방 자치에 대해서 그들의 독립성을 또 어떻게 보장하고 지역은 어떻게 자치로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우선 그 표밭을 잘 관리해서 우리가 의석을 좀 더 많이 차지하는 게 먼저다라고 하는 것. 그래도 계속 선거는 승리하거나 승리를 못해도 일정 정도 자기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던 지금의 정치 현실, 이런 것들 때문에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뭐 상상 안 해도, 특별히 뭐 이렇게 의심 안 해도 뻔한 대화들이 오고 갔을 거예요. 뻔한 대화들이 오고 갔습니다. 오래된 관행이죠. 예,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공고화되어 있는 게 문제다. 그래서 아까 이제 조국 혁신당 맨 처음 말씀하실 때도 그러한 것들을 깨부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당을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것부터 깨부수고, 결국에 선거에 일정 정도 승리하거나, 전면 승리하면 더 좋겠지만 승리를 하게 되면 제도 역시 바꿔서
승자가 독식하는 건 바꿔야 된다. 그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정치 구조의 혁신, 개혁이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언론인들의 이번 사건에 대한 어떤 자세, 행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만일 윤준병 의원과 그 도의원 두 분끼리만 식사를 하셨고 이렇게 했으면은 그리고 지역 주민들하고 그런 일이 생겼으면 언론은 아마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전북의 주요 언론사 기자들께서 계셨기 때문에 언론이 약간 피해가는 경향이 있었다고 봐요. 그건 뭐 제가 언론사 사주라도 좀 말을 안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건 뭐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언론이 이렇게 같이 있는 자리에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기자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언론이 침묵하는 경향이 있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또 반면에 또 그렇지 않고 뭐 각 지역에서 현장에서 누비고 계신 기자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전체를 또 언론사 입장에서 보면 또 보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언론사로서는 보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깊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지만 보도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누워서 침 뱉기가 되니까 그래서 이게 피해간 사례가 아닌가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상조사와 수사기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사실 이번 포구 속 한우 회식,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을 부끄럽게 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의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 민선 8기입니다. 2년이 지나서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민생 속으로 들어가서 민생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 속에서 해결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도상 위원장님, 네. 이번 민선 8기가 반환점을 돌면서 네. 우리 전라북도 자치도와 그다음에 14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방자치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저는 7기보다 후퇴했다고 생각합니다. 후퇴했다라고 보는 게 6기, 7기에서는 지역화폐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어서 소상공인이나 소상공인이나 지역 주민들이 지역화폐를 이용해서 상당한 작은 경제라도 좀 이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데도 각 지역 단체장들이 가만히 앉아서 국회의원들이 싸워주기나 기다리고 있고 제가 만일 자치단체장이었으면은 서울의 용산 앞에 가서 전체 자치단체장들이 지역화폐 예산을 더 늘리라고 시위하고 촉구하고 그랬을 텐데 그냥 편안히 앉아서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줄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몇 천억이 줄어들었죠. 몇 천억이 줄어들어 버려서 지역 주민들에게 특히 이제 우리 전라북도처럼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갈 수 있는 혜택이 줄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 그다음에 관련돼서 그 기초생활 수급자들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좀 소외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퇴행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환경적 퇴행이 있습니다. 환경 문제에 관한 퇴행. 최근에 다른 문제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방선거가 2년이 벌써 이제 지났는데요. 그래서 민선 8기가 후반전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그 2년 전에 선거 후에 이 선거 사범에 대한 재판 절차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선거 사범의 재판이 오래되면은 결국 피해는 이제 지역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공직선거법상에는 이 선거 사범의 경우 재판을 신속하게 하도록 270조인가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소가 되면 6개월 내 1심이 되고 그 이후에 3개월 해서 1년 내에 끝내야 된다. 1년 내에. 그렇게 근데 2년이 벌써 넘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한 가지는 그 선거 사범이라는 선거법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 공소도 쉽고 판결도 쉬운데 최근 이제 선거 사범이 어떤 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 어떤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선거법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좀 정비가 돼야 되는데 정비되기 전에 검찰이나 사법도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 또는 민심의 눈치도 함께 또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원칙대로 처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안들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피해를 고스란히 유권자들이 진다는 거죠. 가령 이제 1년을 채 남기지 않고 대법원 결정이 나면 그냥 지자체장 없이 또는 뭐 의원 없이 그냥 지자체가 굴러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되는 거니까 일단 독립적 운영, 네.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 이런 것들이 좀 강조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소하고 있는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과연 선거법 위반에 맞는지 안 맞는지 먼저 그것부터 조금 자기 그 점검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좀 다 뒤섞여서 네. 이렇게 검찰, 사법 그리고 눈치 보고 있는 권력 그리고 권력도 이제 세월이 지나면 민심을 좀 더 눈치 봐야 되는 그러한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서 이런 문제가 터지고 있다 저는 네. 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소위 파란색 점퍼를 입거나 파란색 막대기,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어떤 정치 토양의 현실인데요. 2년 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이제는 정치인들이 소속 정당의 어떤 권력 구조에 대한 눈치만 볼 게 아니라 지역민들 그리고 전라북도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방선거에서 얼마나 또 많은 갈등이 공천과 관련해서 이뤄질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물, 또 민생을 챙기는 정치인이 있어야 한다는 건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또 그 과정도 투명하고 공정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전반적인 정치 이슈들 함께 두 분 모시고 짚어봤는데요. 먼저 정도상 위원장님, 오늘 나눴던 여러 가지 내용들 소감과 더불어서 정리해 주신다면요. 예, 뭐 오늘 첫 소감으로는 우리 이창엽 사무처장님 만나서 정말 반갑고요. 앞으로 우리 전북도당이 많은 그 도움을 아마 요청할 거예요. 특히 소통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현안을 좀 짚어가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를 들어서 많은 도움을 요청할까 하고요. 그다음에 전북 지역 정치는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새만금 희망 고문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새만금 희망 고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이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노력을 이제 해야 되겠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우리 조국혁신당은 새만금 희망 고문과 그다음에 그동안의 지역 정치에서 벌어지고 있던 구태의연한 모습들을 전부 다 좀 넘어서려는 노력을 좀 강력하게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민 여러분들의 관심을 갖고 봐주시면 처음에는 뭐 저게 뭐야라고 좀 낯설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이 낯설고 새로운 시도 등을 통해서 조금씩 좀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갈 터이니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믿어주시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지역 정치가 건강한 대안, 건강한 경쟁으로 좀 나아질 수 있는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국혁신당의 어떤 새로운 정치 실험에 대해서 지역 유권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창엽 차장님. 일단 정치가 민주주의가 일정도 발전한 건 맞다고 보고요. 근데 민주주의가 발전한 만큼 우리 국민 의식이 성숙한 만큼 어떤 제도나 그다음에 정치 일선에 나서는 그 당사자들도 발전했느냐 이것을 조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늘 이제 우리 그 고인물이다. 이 고인물을 어떻게 새물로 바꿀까 그런 고민들을 유권자들 많이 했는데 늘 준비가 돼 있거든요. 새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다만 그 새 것의 선택지가 알량해서 그것을 못했던 것뿐이지. 근데
이번 이제 2년 뒤에 다가오는 지방선거에는 선택지가 좀 다양해졌으면 좋겠다. 네. 그것도 알량한 것들이 아니라 정말 믿을 만한 그런 선택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있고요. 대한민국의 정치 네. 다이내믹 코리아 아니겠습니까? 네. 예. 결국은 또 그 방향으로 갈 것 같고요. 뭐 질척거린 적은 있지만 그 방향은 흔들리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갈 거라고 믿고, 다만 그 시간이 다음 지방선거였으면 더욱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민심의 눈높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접적인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본인이 민심을 느끼고 민생을 알아야겠죠. 정치인이 권위와 권력의식을 벗어나서 발로 뛰면서 민생을 들여다보는 가슴을 울리는 정치, 부디 당부하고 또 당부해봅니다. 막 걸른 이슈를 전해드리는 막걸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두 분 참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